안녕하십니까. 월요일부터 마음에 안 드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문제인데요. 아마 여당이나 이른바 사회주의적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있는 사람한테 부유세도 신설하는데 종부세 좀 올려서 돈 걷는 게 뭐가 나쁘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종부세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손질을 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눈에 보이는 수입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천문학적으로 올라서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자마자 그동안 과세를 못했다. 그래서 3년 동안 과세 못한 세금을 내라고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냈는데 또다시 1년 만에 땅에 과표가 올랐다고 또 수입 한 푼 없는 사람에게 국회의원 1년 수입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때리는, 세금을 때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결국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그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60% 이상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내면서 실질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이제 은퇴해서 실질적인 수입이 거의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조세는 그 국가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또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이라는 그 큰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과도 관계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성실하게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한테 좀 피해가 간다고 할지라도 형평성 문제나 아니면 우리 모든 시민들,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순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관한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종부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화합, 단합 이런 것들에 큰 문제 구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거에 개정 종부세 등 대한민국 세제 전반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금이라는 것이 그 국민 전체 경제로 보면 이제 버블 효과 같은 게 있죠. 그 풍선 효과라는 건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이렇게 튀져나가는 것처럼 종부세가 올라가면 결국은 어떤 피해가 있든지 간에 특히 어렵고 힘든 국민들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국민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탄소년단의 방역 특혜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방탄소년단이 LA에서 공연을 하는데 5만 명 객석이 꽉 차고요. 또 바깥에서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숙하면서 방탄소년단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BTS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BTS는 이제 세계적인 BTS가 된 것이고 이분들에게 앞으로 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BTS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BTS의 그 병역 특혜 문제에 관해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분들이 30세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도록 병역 특혜를 줬는데 아시아 선수나 세계 올림픽 종목의 메달리스트처럼 병역 특혜를 줘서 되겠느냐. BTS에게 병역 특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야당 입장에 있어서는 BTS가 빌보드 차트의 1위, 그 다음에 수많은 그 해외에서 그 무역 회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방탄소년단이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국가에 기여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이분들에게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그 야당의 의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앞으로 방탄소년단 같은 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병역 특혜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사실 비틀스 이후에 BTS,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그런 그룹, 밴드로서는 아마 BTS가 유일한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옛날에 강남 스타일인가요? 뭔가요? 그것이 세계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BTS에 비길 것은 아니었고요. 또 이렇게 BTS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계에 관심을 끄는 이 밴드 그룹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병역 특혜를 주자 안 주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BTS처럼 그런 뭐 밴드가 됐건 연예인이 됐건 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 병역 특혜를 주는 것 이거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 뭐 영국의 예를 들어서 뭐 자규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BTS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병역 특혜를 줄 수 있도록 그 법안을 올려서 그때 처리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병역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그 법 자체가 이제 특혜가 된다. 또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리고 또 그 법이 또 계속 수정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1등한 사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특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히 방탄소년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때 정할 수 있는 법만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들이 생기고 또 새롭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 여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무슨 박찬호 선수라든가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병역 특혜가 물론 그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뭐 올림픽에서 뭐하고 해서 아마 병역 특혜를 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병역 특혜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뭐 축구나 또 뭐 야구가 됐건 뭐 올림픽 종목이 됐건 그런 것 외에도 앞으로 세계적인 그 다른 기준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고요. 또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지금 법에 없는 그러나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뭐 그룹이 됐건 그런 사람들이 됐건 만들어질 때마다 저희가 영국에서 자규 심사를 해서 자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병역 특혜가 됐건 아니면 국민적인 무슨 지원이 됐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준거가 될 때까지, 기준이 될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독 사안으로 판단하고, 예를 들면 뭐 병역 대신에 뭐 어떤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뭐 독도 공연을 통해서 뭐 그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 뭐 대신하게 하든지 뭐 하여간 이분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병역에 관해서도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거는 예를 들면 뭐 1등 해봐야 이건 그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려봐야 내가 병역 특혜하고 관계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그런 사람들이 병역 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법을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지금 BTS에 관해서 병역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법을 만든다는 것은 약간 자기적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 이 법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 병역법을 제가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병역이라는 거는 모든 남자들이 다 거쳐야 되는, 그리고 남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병역을 완수해야만이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다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사실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군대에 안 가는 것이 일종의 노블리스 오빌리제처럼 군대를 안 가는 것이 마치 무슨 자기가 특권층임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 총재의 아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회창 총재 스스로도 그 후보 자체가 이미 장교로 군대를 갔다 온 분이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지는 모르나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군대를 안 갔다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그것이 이회창 후보를 대통령에서 2번씩이나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소한도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를 통해서 병역 특혜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60만 대군인데요. 이제 앞으로 전쟁의 그 추이로 봐서 군인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군사력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우리 국방비 쓰는 것이 세계 10대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5, 6위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방비는 저희가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국방비를 계속해서 지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은 자꾸 주는데 우리가 무조건 이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에 관해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하여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는, 또 대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은 옛날 재래식 전투처럼 뭐 100만 대군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오히려 IT 게임처럼 이게 컴퓨터와 또 이 최신식 정예 무기들을 운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앞으로 21세기 전쟁 양상이라고 볼 때 사람은 줄이고 첨단 무기는 늘리고 그리고 이 컴퓨터 시스템을 더 많이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모병제가 되고 군인을 줄이고 하는 문제하고도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방탄소년단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국회에서 또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해법은 이런 것이 해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BTS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병역에 못지않는 국익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해주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이분들에게 병역 문제를 이 BTS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할 때 오히려 국가적인 시너지도 나고, 또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심, 모험심, 창의성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어렸을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공산당에 의해서 그 목숨을 빼앗긴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의 실상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죠. 북한의 기아 문제랄까, 3대 왕조 그 독재 정치, 그리고 말은 모든 사람들한테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지상낙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옥 같은 북한의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뭐 공산당은 얼굴이 빨갛다고 도깨비 뿔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공산당은 절대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될 그런,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필요가 없는 공산당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나 북한에 가고 싶다. 그 한 선생이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북한에는 선생님이 6년 동안 바뀌지 않는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 선생님 그거 얼마나 좋겠냐, 나 북한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에 그 학생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설은 말하기를 학생들이 가고 싶다고 얘기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가고 싶다고 쓴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과도하게 나쁜 점을 강조하고, 또 북한의 사실은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기 때문에 김일성 왕조 세습 독재 국가이고,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그냥 빌려서 쓰고 있는 북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북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좀 과도한 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북한이 나쁘다는 걸 나쁘다는 게 잘못 가리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북한의 그 나쁜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 북한에서 말하는 그 공산주의 개념이랄까, 왜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된 여러 가지 사연들에 대해서 잘못 가리킨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거를 저희가 2000년 가까이 와서야 저희가 알았던 거죠. 근데 북한이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사실은 북한이 잘해서가 아니라, 옛날 그 일제시대 때 모든 그 공업시설이 북한에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그 공업시설들이나 북한의 뭐 수풍 발전소나 뭐 이런 것들을 북한이 소유하게 됨으로 해서 그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1인당 GNP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높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전쟁 6.25 사변 이후에 그 남쪽의 모든 시설들이 다 파괴된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높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높았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북한이 우리보다 정말 누가 더 가난하냐 뭐 이런 측면이었지, 실질적으로 잘 산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된 배경, 그리고 북한의 그 공산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또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가 문제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나쁜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아예 공산주의 또 북한에 관해서
지나치게 혐오감이나 또 북한을 이상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국가로 생각하게끔 했었던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와서 지금 북한에 가고 싶다 학생들이 그렇게 할 만큼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정교조가 대한민국 교육에 그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교조 교육에 많은 영향을 학생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북한에 가고 싶은 나라입니까? 김일성 3대 세습 독재 체제에 우리가 가고 싶은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질병과 그 기아와 여러 가지 그 사회 악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안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답답하고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교육에 특히 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실상을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 알리고 또 국민들이 그런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이 선택했던 정부의 형태가 결국은 이렇게 북한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세계 수많은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나라로 지금 존재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기아와 그 고통 속에 허덕거리고 있다라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우리 교육서부터 특히 어린아이들 교육서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강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후보 윤석열, 이재명이라는 분이 지금 메이저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 두 분을 찍어야 될 이유가 많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국민들은 이번 선거는 이 메이저 후보가 없는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말 좋은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많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또 김병준이라는 분이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 조카, 이른바 그 모녀를 살해한 조카를 변호한 이재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런 변호를 자기 조카만 한 게 아니라 그 비슷한 변호도 했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게 무슨 이런 것들을 데이트 살인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선처를 구했던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죠. 그 외에도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조폭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저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 30%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그것을 신랄 같은 가능성을 믿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더 이재명 후보가 더욱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재명 후보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후보 교체론이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안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중진 국회의원은 후보를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할 만큼 용기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로도 지금 힘든데 후보를 바꿨을 경우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고려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 그냥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장탄식을 했던 여당 중진 의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장모 또 부인 본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장동 사건에 가려서 그동안 앞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가 파헤칠 대로 파헤쳐지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둘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고 있는데 그건 역시 또 국민들이 공분을 사기에는 충분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후보 역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그 신랄 같은 윤석열 후보의 변명을 믿고 지지하고는 있으나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지지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양아치 대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후보가 메이저 후보로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 손학규 옛날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안철수나 심상정 이런 분들이 또 같이 모여서 제3 후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이번 선거야말로 제3 후보가 나올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2022년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그 후보를 배출하고 있는 양당에서 여러 가지 그 시름이 깊고 또 걱정이 많이 되는 선거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골똘히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건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지금 국민적 기대가 여당보다는 야당에 있는데 야당 후보에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